네, 오늘 수업은 항암에 관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태돈 연구원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날 다들 좀 피곤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또 공부를 하러 왔네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혹시 늦을까 했는데 다행히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암 치료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요. 그런데 세포로 암을 치료하는 거는 들어봤나요? 세포 치료제. 이제 들어보면 되죠, 그죠?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컸을 때는 아마 이러한 치료제들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줄기세포도 많이 들어봤죠? 예,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저희들이 실제 만든 이제 세포 치료제인데요. 요 파란색이 암세포이고요. 그다음 요 녹색이 불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 때문에. 네, 요 녹색이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인데 여기에 특별한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성능을 훨씬 더 좋게끔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인 중에서도 특수부대 같이 그렇게 만든 세포이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빨리 죽이더라라는 그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면역 세포를 사용하지만 그걸 좀 더 이제 기능을 향상시켜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려 그러면 개념부터 이제 잡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개념부터 잡고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거는 몇 가지 항목이 돼요. 일단은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약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면역세포 치료제, CAR-NK 또는 NK 치료제 같은 것들을 이제 실제 실험한 결과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암 치료가 변화가 될까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을 항상 뭘 할 때마다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바이오 의약품은 정의를 보면 사람이나 이제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나 또는 재료로 해서 만든 의약품. 말이 좀 어렵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반대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먹고 있는 감기약이나 뭐 이런 먹고 있는 거는 다 뭘까요? 합성 의약품이에요. 합성 의약품이고 그렇지 않은 이제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약품들은 다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오 의약품은 여러 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릴 때 의지와 관계없이 많이 맞았죠. 백신, 이 주사를 많이 맞았죠, 그죠? 그렇게 이 백신 같은 것도 일종의 바이오 의약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이나 그 외에 이제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 주사로 맞는 이런 것들이 이제 1세대 바이오 의약품들입니다.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곽광을 많이 받고 있는 이 항체라는 게 있고요. 이 항체 치료제를 씀으로 해서 암 치료에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세대에 해당되고요. 현재가 2세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또 연구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남아있는 영역이 바로 항체라는 분자보다 더 큰 영역인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 그 자체 또는 이제 세포 살아있는 세포 그 자체가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마 여러분 세대 때는 이러한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그 약들 대부분 병원 가서 처방받는 약들은 대부분 합성 의약품들이에요. 근데 그 시장은 엄청납니다. 거의 한 70% 정도를 아직 차지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단백질이나 뭐 이렇게 생명체 주술에 바이오 의약품들은 한 25%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성장하는 그런 이제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이 발전되고 또 많이 이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라 그러면 딱 생각해봐야 될 거는 여기도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시대 때는 정밀 의료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개인 맞춤형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한 질병이라도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원인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밀 의료의 그런 정의를 보게 되면 사람마다 그 유전자 또는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 등에서 나오는 이 개인 차이를 고려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예측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이제 정밀 의료라고 하고요. 그걸 좀 더 다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맞춤형 치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그 양복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마트에서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정말 제 몸에 제대로 맞으려 그러면 이제 그 개인 맞춤형으로 가야겠죠, 그죠? 양복점에 가서 이렇게 재서 하는 것들 같이.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이 대장암 환자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옛날에는 똑같은 대장암 환자였기 때문에 처방도 똑같이 받고 치료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또 원인들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원인들을 보게 되니까 이 환자 A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이쪽에 생겨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환자 B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부위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대장암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원인이 다르죠. 결과는 같지만 원인이 달라요. 그러면은 원인이 다르면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야겠죠. 그렇죠. 치료제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그림을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증상을 보이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한 종류의 약만 처리하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면 앞으로는 어떤 원리냐면 어떤 개인적인 차이 또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죠. 해서 원인에 따라서 또 사람의 어떤 그런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빅데이터라는 게 기본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마다 이제 다른 것들을 파악하려 그러면 그냥 얼굴만 보면 압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을 다 수합을 해서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시대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잘 보면은 바이올로지라는 이 영역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오고 있지만 그 정보 통신 쪽 그쪽도 또 발달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기계 쪽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게 어디로 모이냐 하면은 많은 곳에 모이겠지만 의료기술 쪽 그렇죠.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과학이라 그러면 단순하게 살아있는 현상만 연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그 빅데이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기계나 아니면 분석하는 기술 같은 이런 것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유전자 치료제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전자 치료제는 그냥 쉽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DNA 자체 또는 RNA를 실제 치료제에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까?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 생명체의 근본이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부터 이렇게 받는 그 물질이 뭘까요? 바로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의 정체는 바로 DNA예요. 그죠? 그 정보를 받음으로 해서 부모님도 담고 또 생명 현상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전자를 이제 생명의 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이 중요한 여러 가지 그 발자취가 있지만 중요한 걸 한 3개, 4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첫 발견 또는 그 단서를 준 게 바로 굉장히 오래됐죠. 1800년도에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생명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계속 세대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였고 그러면 세대별로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뭔가 그게 유전 물질이죠.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오랜 동안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서 보니까 핵산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핵산 중에서 뭘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53년도에 이제 왓슨 앤 클릭이라는 두 과학자가 이 DNA라고 하는 이 물질이 유전 물질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구조를 발견했어요.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과 그다음에 이 발견이 거의 분자 생물학의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 현상이 그냥 겉으로 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볼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때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하나를 발견하면 뭐든지 붙여보고 떼보고 뭐 하는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몸에 어떠한 유전자가 있을까 발견하고 그것들을 필요해서 막 이렇게 생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인슐린 같은 거예요. 당뇨병 환자한테 인슐린이 정말 중요한데 인슐린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 유전공학 기법으로 이제 박테리아에서 생산하게 되고, 그것들을 또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이런 유전공학 기법들이 1970년대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때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도 보면 이런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발현되는 쥐들은 이런 자이언트, 그죠? 이 큰 슈퍼 마우스가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여러분 반딧불이 알죠? 곤충에 있는 반딧불이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죠, 밤에. 그 빛내게 하는 유전자를 어디에다 집어넣을까요? 고양이나 또는 뭐 이런 그 식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밤에 보면 저렇게 반딧불이처럼 똑같은 현상이 나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 유전 물질이라는 게 유래는 달라요. 식물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동물에서 했지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집에서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보이지 않는 박스가 있어요. 그럼 손에 넣을 때마다 매일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 먹는데 나중에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게 한 개 이상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박스를 열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계속 연구를 하는데 생명 현상을 유지시키는 유전자는 분명히 많을 텐데 이것들이 도대체 몇 개나 있고 정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990년도에 이제 사람 안에 있는 유전자가 도대체 몇 개이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인간 유전자 전체 지도를 이제 작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그냥 후진국들이 한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13년 동안 엄청난 돈을 부으면서 해서 결국엔 2003년도에 그 유전자 지도가 나왔어요. 유전자 지도가 나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제 보이는 거죠. 어떻게 정보할 것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그와 동일하게 한 사람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전체 다 나왔고요. 그것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원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유전자 지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지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도에 뭔 이상이 있으면 그 지도를 고쳐야 되겠죠. 고치는 게 그냥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포가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엄청난 분량의 DNA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고치냐고. 그런데 또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거를 살아있는 데서 고쳐보자. 이게 이제 2013년도 유전자 가위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됐죠.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유전자를 교체할 수 있고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도도 나왔고 이 지도를 안에서 살짝 바꿀 수 있는 기술까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뭘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죠. 생명의 어떤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그 중국에서 실제 그 이런 유전자가 편집된 아이를 실제 출산을 했는데 그 과학자는 지금 거의 뭐 세상에서 매장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질타를 받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쉽게 허가가 되나 봐요. 그래서 진행을 했지만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런 사람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와 있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공학에 굉장히 중요한 발자취가 되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러한 2003년도에 유전자 지도 완성은 정말 달나라 찰것 같은 문샷 프로젝트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업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바이오 의료 쪽에 그 혁신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좀 더 우리의 그 유전자가 얼마나 방대하고 또 그 다음에 위대한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유전 물질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그 사람과 동물,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다 DNA가 유전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포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핵이 있고 핵 속에 이렇게 생긴 목은 염색체라고 하는데요. 염색체가 존재하고 염색체를 좀 더 풀으면 이렇게 DNA 가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0.34 나노미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꼬기 이렇게 뭉쳐서 작은 세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쫙 펴서 이 하나하나를 다 염기서열을 분석한 게 이제 지도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보게 되면 이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의 정보가 양이 도대체 얼마냐 하면 1000쪽짜리 백과사전이고 이제 A4 사이즈의 폰트는 10으로 해서 하면은 200권 정도가 나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저 하루에 200권씩 책 읽어요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포 하나예요. 여러분들 몸 사이즈 정도면은 한 60쪽의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세포 하나에 200권의 분량의 백과사전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다음 길이도 보면은 세포 하나에 보면 아까 같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30억 염기쌍이기 때문에 한 2m 정도가 돼요. 좀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2m짜리 없죠, 사람들이. 그죠? 그 정도의 긴 DNA가 그 세포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70억 인구지만 똑같은 사람이 없고 다 다르게 생겼고 정말 다 다른 그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유전자 치료제는 제가 오늘 깊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 지금 그 바이오 의학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금방 얻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수십 조가 들어서 13년 동안 그 하나의 그 유전 지도를 만들 수 있었지만 요즘은 솔직히 그보다 훨씬 짧은데 혹시 얼마쯤 돈이 얼마쯤 들고 그다음 기간이 얼마쯤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들어본 것 같다 그죠? 그리고 기간은 한 달?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그죠? 예, 맞아요. 그 정도로 기술이 엄청 좋아졌어요. 옛날엔 몇 조씩 들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술이 좋아져서 요즘은 샘플을 맡기면 여러분의 유전자 지도는 정말 한 달, 2달 정도 분석까지 해야 되니까 분석까지 하면은 몇 달 안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백과사전이 다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다 눈에 다 들어오나요? 아니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또 그것들이 이 많은 분량이 다 어디에 쓰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일부만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사람마다 다른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사실 아프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숨소리를 들어보고 뭐 이렇게 진단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유전 정보. 이게 유전 정보거든요. 유전 정보에다가 이제 청진기를 대보는 거죠. 검사를 해보는. 그러니까 유전 정보에 어떤 것들이 문제 있나 이렇게 대보는 거. 그리고 이제까지 좀 아팠던 그런 진료 기록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성장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그것들이 또 통계적으로 또 그다음에 분석이 되어 가지고 그것들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측이 되면은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뭐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이다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영화가 참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영화의 그 감독이나 또 작가는 과학자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 한 20, 30년 전에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피 한 방울로 사람의 운명이나 질병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능하고요. 지금 가능하고 있고 계속 발달하고 있죠.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아바타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아바타는 아시다시피 이 실제 사람이 아닌 이제 아바타라는 걸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나의 유전 정보,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진료 기록, 성장 환경들을 어디에다가 아바타에다가 도입을 시키고 그러면 이 아바타가 암이 언제 생길 것인지 또 수명이 얼마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예측도 하고 그다음 아바타가 살아갈 때 이제 치료제를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아바타 프로젝트를 쓰는 건데 실제 뭐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아바타를 쓰는 건 아니고 실제 컴퓨터를 쓰는 거죠. 컴퓨터에 나의 모든 정보를 넣고 그 정보 컴퓨터에서 그렇죠 나에 대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우리가 집에 쓰고 있는 PC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컴퓨터와 생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아까도 이야기했던 빅데이터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해석 능력이 없어요.
너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컴퓨터의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IBM과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그 DNA의 구조를 밝힌 분, 그 왓슨, 그 이름을 해서 왓슨 IBM이라는 IBM 왓슨이라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죠. 그게 이제 2006년도부터 13년 전부터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10여 년 전부터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것도 실제로 이제 컴퓨터로 가시화돼 가지고 최근에는 미국의 이제 큰 그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실제 이제 진단에 같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왓슨 IBM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유전자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파악하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 시대 때는 아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건 분량의 그 유전 정보가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아직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바이올로지나 라이프 사이언스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고 또 할 일들 가운데서도 또 치료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생명 현상을 규명하는 그런 기초 연구 이런 쪽으로도 할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하나 더 이야기할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 세포 치료제고요. 세포 치료제 중에서도 이제 면역 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이제 항암 면역 세포 치료. 그래서 주로 타겟이 되는 질환은 이제 암이고요. 그것들을 치료하는 것들이 이제 세포 중에서도 면역 세포를 이제 치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알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편안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이 지금 이게 암세포고요. 쭉쭉 뻗어나가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러한 세포들이 실제로 면역세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속에서 암하고 면역체계가 뭔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상관이 많이 있고요. 이 면역세포가 조금 떨어져 있거나 기능이 또 면역세포가 없는 이런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보면 암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리고 암이 다 생깁니다. 그걸 봤을 때는 암과 면역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가운데 급성 백혈병은 젊은 사람에게 발병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환자의 면역 세포로 암세 암 가운데 급성 백혈병은 젊은 사람에게 발병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환자의 면역 세포로 암세포만 소리 어떻게 좀 올려주시죠. 바깥쪽에. 네, 볼륨 좀 부탁드릴게요. 이 볼륨이 볼륨 바꿨는데요. 안 돼요. 다시.
암 가운데 급성 백혈병은 젊은 네, 사람에게 발병해 들어보시죠.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환자의 면역 세포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치료법이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2012년 7살이던 에밀리 화이트 헤드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즉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암은 화학 방사선 요법을 병행해도 1년 생존율이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때마침 펜실베이니아대 병원은 에밀리 부모에게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을 제안했고 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밀리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미국 FDA는 이 치료제를 9월쯤 승인할 전망입니다. 이 치료 기술을 사들인 제약회사가 68명의 환자에게 투약한 결과 1년 뒤 생존 확률이 80%에 달했습니다. 이 치료제의 원리는 먼저 환자의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암세포를 인지하는 유전자를 이식해 배양합니다. 그러면 T세포 표면에 변화가 생기고 이걸 환자에게 다시 주사하면 T세포가 암세포에만 달라붙어 죽이는 방식입니다. It's really exciting to be part of this revolution now, where we're seeing entirely new ways, and I think we'll see one day the end of cancer. 이 치료제는 살아있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응용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네, 잘 보셨죠?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네, 이 치료제가 너무 세네. 네, 카티라고 하는 치료제인데요. 저 동영상은 2017년에 만들어진 거, 2년 전이고요. 2년 전에 노바티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제약회사에서 저거를 개발했고 지금 시판되고 있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80% 이상 정도의 생존율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관련된 그 기술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먼저 면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은 뭐 잘 아시죠? 예. 여기 너무 학생들이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만리장성을 왜 쌓았을까요? 그렇죠. 어떤 외부의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도 외부의 적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공기 중에 보이지는 않지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이 엄청 많고요. 여러분 정말 손 더러워요. 여러분들 손 자주 씻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정말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면역 체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면역 체계를 이루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도 있지만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몸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관할하는 이 군인들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그러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면역 체계이고 면역 체계 중에서도 피 속에 있는 이 백혈구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봅시다. 일단은 이제 백혈구가 이제 종류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것들을 한번 먼저 보면 여러분들 그 골수라고 해서 그렇죠. 주로 굵은 뼈 속에 많이 보관되어 있어요.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해야겠죠. 그래서 단단한 뼈 속에다가 이 줄기세포를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것들을 잘 숨겨두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백혈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조혈모세포라는 거고요. 이 안 속에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골수성, 이제 림프구성 이렇게 이제 나누고 이 골수성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적혈구, 빨간색을 띠게 하는 적혈구, 그리고 이제 피가 멈추게 하는 혈소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대식세포라 그래서 외부에 들어오게 되면 막 잡아먹는 이런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림프구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B셀, T셀 아마 고등학생, 중학생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러한 T셀, B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포이고 여기에 오늘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내추럴 킬러셀 그래서 자연 살해 세포 이것들이 이제 주요한 세 개의 세포가 이제 이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줄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혈모세포는 이 속에 그 보관되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쪽의 세포 또 이런 쪽의 세포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우리 몸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이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그 좀 징그럽게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면역 세포들을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서로 레이블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고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잘 이렇게 소통을 하는지 봤는데, 재밌게도 보면 이 녹색에 해당되는 이 T 세포가 움직이는 거리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하루에 한 16km 정도 밑으로 움직여요. 와, 여러분들 하루에 16km 기본이죠, 뛰는 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한 1.6에서 1.7m 정도 되는데 세포는 20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다니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전 세계를 돌아다닐 정도로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이제 접촉인데, 접촉은 뭐냐면 기능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빨간색이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 대식세포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먹고 있던 그런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나라는 것들을 계속 터치를 통해서 소통을 해요. 우리는 이제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하죠. 그 세포들은 터치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터치를 보면은 1시간당 한 5,000번 정도 터치를 합니다. 그 정도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혹시 여러분들 여기 진짜 친한 친구가 5,000번 카톡을 하거나 뭐 문자 보내면 1시간 동안 좀 안 좋겠죠,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이렇게 자주 열심히 서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영상을 보면 이게 이제 흑백이라서 좀 옛날 그림인데요. 이게 대식세포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적혈구고요. 그리고 까만색이 아마 박테리아 같아요. 이게 피 속에 들어와서 이제 얘네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죠? 이게 잡아먹어야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잡아먹고 우리 몸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먹어버리죠. 먹고 나서 어떻게 한다? 나 이런 거 먹었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면 아까 전에 파란색에 있는 T세포가 터치를 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면역세포들은 여러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건강을 잘 유지해야겠죠. 골고루 영양분도 섭취하고 운동도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면 안 속에 있는 이런 면역세포들도 굉장히 건강하고요. 그렇게 잘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만리장성을 쌓아서 이제 외부의 적들도 잘 방어를 했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백신도 맞고 막 맞기 싫은 주사도 맞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지? 그 다 외부의 적들을 잘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인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죽는 사람은 요즘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전염병이 한번 돌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전염병은 이제 많이 없어진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외부의 적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암인데요. 암이 이제 내부의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부의 적이고요. 이 암도 그러면 우리하고 면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이제 뒤쪽에서 살펴볼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암의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암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혹처럼 이렇게 자라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기능도 파괴가 돼요. 간에 생기면 간암이면 이제 간의 기능을 없애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자기 그 생긴 것만 또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전이가 일어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결할까가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왜 생기고 또 생기는 과정을 좀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암은 정말 사망률 1위고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년에 1,400만 명 정도가 이제 암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70억 인구이고요. 한 1,400만 명. 그리고 통계가 안 나오는 또 이런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고 이제 800만 명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 통계에 또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제 의사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치료를 하고 나서도 5년 생존율이 7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폐암이나
간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에요. 거의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많이 고민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많이 봤겠지만 이 암세포를 없애는 게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술한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약물이나 방사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처방을 이제 받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약물이나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세포들한테도 영향을 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약들은 항암제들은 세포의 정식을 저하시키는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 몸 속에 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많은 정상 세포들도 많이 이렇게 정식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뭐냐면 이 위장 또는 장 쪽에 세포들은 매일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 항암제를 먹게 되면 암세포도 영향이 가겠지만 우리 정상인 이런 내장 세포들도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해봤지만 별 성산이 없어요. 70% 이상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생존율이 70%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암도 한번 살펴보죠. 암을 살펴봐야지 이제 어떻게 치료할 걸 알 텐데, 암을 잘 보면 이게 이제 까만색들이 암이고요. 이 하얀색이 이제 정상인 세포인데 다 섞여 있어요. 암덩어리만 딱 있으면 딱 떼내면 되는데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막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밌게도 보면 이런 암 덩어리에 면역 세포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원래는 면역 세포가 암 덩어리를 없애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서 일하다가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암 조직이 생기면은 면역 세포가 가서 없애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암세포가 훨씬 더 없애주는 것보다 빨리 자라는 거죠. 그러면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싸움터에는 아군만 있는 게 적군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적군은 서로 죽이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그냥 같이 존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이제 잘라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면 요 파란색이 면역 세포이고요. 여기 파란색이 이제 암세포들인데 같이 존재해요.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암 세포하고 면역 세포들 같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면 원래 면역 세포들이라는 게 암 세포들을 원래 없애기 위해서 공격하는 존재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암 환자로 발단됐을 때는 이렇게 아무 역할도 못 하고 같이 존재하더라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래는 면역이 암을 이기는데 진 상태를 어떻게 다시 이기게 만들까? 이제 이게 이제 숙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왜 여러분들 이제 봤을 때 암이라는 게 오늘 아침에 감기 걸렸듯이 뭐 일주일 이렇게 만에 금방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년, 오랜 동안 왜 걸릴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처음에 암이 여기 생겼을 때 원래는 면역세포가 와서 싹 없애주면 끝인데 계속 이게 굉장히 많이 자라기 때문에 면역이 계속 와도 이게 계속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암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떤 것들은 뭐 5년에서 20년 걸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9년, 어떤 것들은 20년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이 계속 이렇게 천천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천히 자라는 거는 뭘까요? 계속 면역 기관들이, 면역 세포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해봐도 이제까지의 수술이나 뭐 화학요법, 그다음 방사선요법 이런 걸 해도 이 그 생존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이드 이펙트도 너무 많다, 부작용도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있긴 하지만 이 면역이라는 거를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암을 치료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 체계를 다시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암치료법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암 환자는 그냥 진싸움이에요. 진싸움에서 그냥 멍하니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다시금 불러일으키자라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투입이 됐고요.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요. 벌써 한 20, 30년 전부터 이런 면역과 관련된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20년 전에 그렇게 개발된 것들은 효능이 별로 없었었고요. 근데 최근에 항체 치료제라는 것들이 개발되면서 2011년도에 굉장히 그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 요즘에는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이 항체는 암 치료에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화학요법이나 이런 걸로 위주로 했는데 항체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 봤듯이 2017년도에 미국 FDA에서 카티라는 게 이제 T세포, 세포 치료제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세가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테스트가 안 되고 검증이 안 된, 원래는 암을 치료하고 암에 쓸 수 있다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는 NK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암 효능에 또 암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미래에 쓰일 그런 항암 면역 치료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혹시 작년에 그 노벨 생리의학상이 누군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네, 네, 그래요. 저산소증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생명체가 산소가 낮은 농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에 대한 게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이고요. 작년에는 여기 이제 일본의 혼조라는 사람하고 미국의 제임스라는 사람 두 사람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 이 항체 치료제 개발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들 2011년도에 FDA 승인을 받기 전에 논문을 이제 1992년도에 냈죠. 20년. 여러분 20년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약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1992년도에 이 혼조라는 사람이 논문을 냈죠. 논문을 내면서 이러한 물질들이 암을 못 죽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논문을 처음 내고 그 이후에 계속 항체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제약해서 2011년도에 이제 항체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효능이 검증이 되고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노벨상까지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그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암세포 조직에 면역세포들이 같이 존재하죠. 어떤 원리로 존재하느냐 하면 이런 원리로 존재합니다. 이 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암에 보면 특이한 이러한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있으면 이 T세포라는 게 원래는 잘 죽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하게 되면 못 죽여요. 그래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는 같이 하지만 전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생각한 게 요거를 끊어주면은 작동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거죠. 이걸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항체를 쓴 거예요. 이 항체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관계를 끊어줍니다. 관계를 끊어주면 얘가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림이 좀 작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T세포라는 게 이 항체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서로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죽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게 가만히 있는 면역세포를 기능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2011년도에 이러한 그 항체 치료제 나오고 나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블록버스터로 지금 그 탑 5에 다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오 의약품의 5번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치료제들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범위가 얼마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삼성이 순이익을 내는 것보다 이 작은 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에서 요거 하나 항체 치료제가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놀랍죠.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의 이 항체 자체가 그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죠. 근데 삼성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이제 큰 역할도 하고 있고 시장도 넓긴 하지만 그렇죠. 실제적인 순이익을 내는 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로열티를 주거나 여러 가지 나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제약과 바이오 의학 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꿈이 있다면 좋은 약 하나 만들면 나라 경제에 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효능이 좋으냐 하면 암 환자들을 실제로 처리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대조군이라는 건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빨리 이제 돌아가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표적 치료제라는 거는
기존에 많이 쓰던 화학요법이에요. 화학요법을 쓰게 되면 이제 여전히 빨리 떨어지는데 이 면역치료제 항체를 처리하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그 증가됩니다. 그 생존율이 증가되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러한 표적 치료제하고 이제 면역 치료제 이거를 두 개를 병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라.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표적 치료제의 문제점은 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작용이었어요. 왜 부작용이었을까요?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항체 치료제하고 같이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을 좀 줄여도 돼요. 양을 줄이면은 정상 세포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별로 안 가면서 암 세포한테는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이 면역 치료제가 또 거기에 더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효과가 이제 이렇게 배가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뒤에 보여드릴 세포 치료제도 뭐냐면 아직 검증은 많이 안 됐지만 그 치료제 한 개로 이렇게 모든 생존율을 100%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다양한 치료제들을 잘 콤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합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 다섯 종류가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충족되는 것보다 5개를 골고루 먹는 게 좋겠죠. 그런 거와 동일하게 우리 치료제도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지금 나오는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까지 치료제 거의 모든 시장에서 다 그렇지만 작은 합성 분자였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약 그리고 최근에는 항체라는 단백질 치료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봤을 때 정보가 안 된 게 많이 있죠. 유전자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쓰거나 남아있는 거는 이제 세포 치료제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처리했을 때 얼마나 효능이 나오는가 이게 검증이 되고 또 개발돼야 될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뒤쪽에서 주로 말씀드릴 건 이 세포 치료제고요. 이제 세포라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것들이 좋은 기능을 갖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T 세포라는 거는 앞쪽에서 말씀드렸었고 이 T 세포라는 게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것들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NK 세포가 또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그러면 실제로 항암 치료제에 어떻게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제가 있는 그 면역치료제 연구센터의 그 구조를 조금 보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저희는 NK 세포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원래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잘 몰랐는지 모르겠는데요. NK 세포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암행어사 같은 그런 암행어사가 뭔지 아나요 혹시? 네 알죠. 그래서 우리 그렇죠 관리들 부패한 관리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엄벌하는 그런 사람 같이 외부에 있는 적들을 싸우는 거는 장군들이 싸울 거고요. 내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게 이제 암행어사 역할인데 우리 몸에도 백혈구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외부의 적들을 주로 관여하는 것은 T셀, B셀들이고요. 내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주로 관여하는 게 NK셀인데요. 이 NK셀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NK셀 자체도 항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NK셀 자체를 이제 우리가 백혈병이나 폐암에 임상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이제 이 NK셀이 원래 그러한 항암 효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좋은 기능을 갖게끔 여기다 유전자를 집어넣죠. 그래서 아까 유전자 치료제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능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이제 CAR-NK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저의 이제 전공도 유전공학적인 그런 기법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포를 이렇게 생겨 먹었던 세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이제 항암 효능을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군인들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일반 군인이 아니라 이제 특수부대를 만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K 세포는 우리 몸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적혈구고요. 이게 이제 NK 세포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죠. 이거 핵이고요. 점들이 있는데 여기 점이 뭐냐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암세포하고 이렇게 딱 결합하게 되면 죽여라라고 하는 신호가 오게 되면 이러한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면 이 암세포가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NK 세포가 이 암세포에 붙어서 죽이는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연구를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정상인 세포한테는 붙어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데 암세포는 끝까지 붙어서 이제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NK 세포를
어떻게 잘 길들이고 잘 만들어서 항암 치료에 쓸까, 이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서 그냥 좀 지나가는 소리를 할까요? T세포하고 B세포라는 거는 안티젠, 즉 항원의 특이적인 거예요. 항원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적을 막을 때는 주로 B셀, T셀이 많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내게 아니야 그러면서 인식을 하고 아까 같이 열심히 다니면서 찾으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NK세포는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이제 티슈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없애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남이 아니에요. 암세포는 내 거란 말이에요. 단지 변화된 내 거기 때문에 골라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조직 내에서 정말 이 친구 여기에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끄집어내기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남이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같이 있기도 하고 서로 또 적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듯이 암세포도 우리 몸속에 있으면서 잘 적응해서 또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없애주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 구별하는 게 되게 힘든데요. 구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암세포의 표면이고요. 표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암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적인 분자들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NK세포의 이러한 표면들이 그걸 인식하는, 그 분자를 인식하는 이러한 수용체들이 있고요. 수용체들이 이렇게 인식해서 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인식하게 되면, 자기 거지만 인식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이제 신호들이 막 형성이 돼요. 그래서 죽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스텝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죽여라라고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을 죽이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NK셀은 T셀하고 B셀에 비해서 좀 늦게 발견이 됐고요. 1975년에 처음 발견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연구가 이제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센터에서는 주로 백혈병을 이제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NK셀 자체를 이제 백혈병에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되게 좋은 효능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아산병원하고 같이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기 백혈병 환자한테 이 NK세포라는 것을 투여하고 투여하지 않았을 때 보게 되면 백혈병은 잘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치료,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골수 이식 그런 걸 해도 잘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재발률인데요. 재발률이 NK를 투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지만 NK를 투여하면 낮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존 곡선인데 보면은 5년 생존에 NK를 투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NK를 투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바이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치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NK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래는 그 암을 이렇게 잘 죽이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 실제 암 환자한테 생겨 있는 고형암, 딱딱한 암, 이게 그 백혈병이 아니라 고형암에 대해서는 역할을 잘 못합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원래 NK라는 게 온몸에 박혀 있으면서 주위에 생겼을 때는 잘 잡아먹는데 이것들이 이제 암으로 형성이 돼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NK가 잘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백혈병에는 어느 정도 쓰일 수 있지만 고형암에는 쓰일 수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지만 썩 좋은 결과를 못 나타냈고, 최근에 이제 카라고 하는 이러한 유전자를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이 카NK가 훨씬 더 이제 항암 효능을 증가시키더라 하는 그런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볼까요? 자.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카NK는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 암에나 작용하는 건 아니고 암마다 이렇게 마커들이 있어요. 그 마커마다 이러한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주죠. 그래 되면 어떤 암에서는 요 모양을 뭐 요런 모양이 아니라 이제 세모 모양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암에는 네모 모양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디자인해서 특정 암에 잘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제 암마다 인식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항체를 쓰고 있습니다. 항체는 알다시피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분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암마다 특이하게 발현하는 다양한 항원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거기마다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암도 보면 대장암, 위암 뭐 이렇게 다양한 암마다 그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항원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걸 인식하는 항체를 개발하고요. 그 항체를 세포 표면에 이제 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 그 죽여라라고 하는 신호를 답니다. 이 두 가지를 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제 키메라라는 게 있죠. 키메라는 어떤 두 가지 이상의 개체가 같이 퓨전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분자들, 항체의 이러한 분자, 그리고 죽여라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이 분자가 두 개가 결합이 돼 있어 카이메릭, 칸 안티젠 리셉터, 그걸 줄여서 CAR, 그래서 CAR NK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체들을 이제 세포에다가 발현을 시키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특이하게 요걸 인식하는 암에다가만 가서 붙게 되고, 붙으면 죽여라라고 신호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세포는 그 암세포만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 봤지만 CAR-T, T 세포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NK 세포를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돼 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거는 한 10개 정도가 이제 그 임상이 아니고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판이 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고,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2개 정도 2017년도에 이제 이 2개가 CAR-T였는데요. 금액이 잘 안 나오긴 한데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이제 CAR-T가 이제 예스카타 킴리아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좋은 그 효능을 나타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노란색이 뭐냐면 세포예요, 세포. 세포 자체가 약이죠. 약을 투여 받게 되는데 단일 투여의 가격이 좀 높습니다. 네, 한 5억 정도. 여러분 약 한 번 먹는데 약 5억 정도예요. 지금 현재로 아까 여기에 유전자 치료제가 잘 보시면 10개 정도, 뒤에 2개가 더 업데이트 됐는데 다 보시면 이건 얼마예요? 좀 작지만 14억, 7억 7천인가요? 7천만 원, 8억, 5억, 9억.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SMA라 그래서 근위축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는 아마 11억이었나요? 최근에 올해 승인난 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면 아직 시장이 그 정도로 크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으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개발하게 되면은 하나 개발하면 이 사람한테 쓰고 저 사람한테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씁니다. 오직 그 사람한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약은 지금 먹는 약들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내니까 그래도 비싼데,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 그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면역세포는 여러분 알다시피 피도 보면은 혈액형이 같아야 쓸 수 있잖아요. 수혈 받을 때, 그죠? 동일하게 여기 피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가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자 자신한테서 끄집내거나 이제 그런 걸 이제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걸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개발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T세포는 그렇게 비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전자를 전달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본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세포 안에다가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러한 이제 DNA를 좀 크게 이제 그린 건데요. 유용한 유전자를 이제 실제로 이제 세포 속에다가 잘 집어넣고 그것들이 잘 발현이 돼가지고 아까 같이 효능을 하게끔 하는 건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개발한 건데요.
저희들이 개발한 것들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한 예를 보여드리면, 저희는 T세포는 아니고 NK세포예요. NK세포하고 T세포는 성질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T세포는 상용화가 돼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검증이 좀 됐고요. 이 NK세포는 지금 아직 그렇게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 중에 있고 또 외국에서도 이제 일부 연구와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검증이 돼야겠죠. 진짜 효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NK라고 하는 셀이 있고 세포가 있고요. 이 세포를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러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잘 인식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했고 그것들 실제로 이제 집어넣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CAR-NK를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여기 암세포를 이제 인식하는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암세포를 못 죽여요. 한 10%도 못 죽이는데 여기에 이제 CAR-NK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7배, 8배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그 효능이 좋아졌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활성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신호도 잘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세포들이 보면서 이제 실제로 잘 죽이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런 CAR-NK가 이제 암세포를 정말 잘 죽이느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이 암세포인 파란색과 그다음에 녹색인 이 CAR-NK를 보게 되면 컨트롤에 비해서 이 녹색에 여기에 있는 CAR-NK가 훨씬 더 빨리 이런 그 암세포를 쪼글쪼글하게 만드는데요. 이게 죽이는 건데요. 훨씬 빠르게 또 그다음 신속하게 그리고 많이 죽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쪽 데이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면은 이 NK가 튜머를 암을 죽이는 것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 까만색이 죽이는 단계인데요. 이제 증가되는 컨트롤에 비해서 이러한 그 CAR-NK라고 하는 NK가 훨씬 빨리 죽이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식해서 죽이는 데까지 시간도 엄청 빨리 걸리고요. 빨리 쫙 죽이고 그리고 한번 붙으면 끝까지 잘 죽이는 효율도 높아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상했듯이 이 그 유전자로 넣어준 이 CAR라고 하는 이 구조가 원래 그냥 가지고 있는 NK의 기능보다 훨씬 더 좋게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시험관에서 본 거예요. 시험관에서 본 거는 좀 쉽게 이제 재현이 될 수 있는데 생체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체에서 보는 게 사람으로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한테서 실험을 했죠. 그래서 동물에다가 사람의 폐암 세포주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폐가 폐 쪽인데 이게 폐에 보면 이렇게 발광을 하게 되죠. 빛을 냅니다. 이 발광하는 거는 루시프레이즈, 그 여러분이 그 잘 아는 곤충 반딧불이에서 나오는 그 빛을 이 암세포가 내게끔 하면은 암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루시프레이즈라고 하는 유전자가 여기에 발현이 돼서 이렇게 보여요. 허파가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암을 심어 놓으면 이렇게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CAR-NK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입하게 되면은 거의 자라지 못하는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그것들은 기존에 쓰던 화학요법보다도 더 좋은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쥐의 몸이지만 사람의 암을 쥐의 몸에 쓰지만 이렇게 CAR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쓰게 되면 훨씬 더 효능을 좋게끔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폐를 적출해서 보게 되면 확실히 치료율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우리가 식약처, 식품의약처가 뭡니까? 결국에는 약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효능도 좋아야 되지만은 그게 몸에 들어갔을 때 독성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독성 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든 저 CAR-NK를 쥐의 몸에다가 넣어서 이제 독성을 이제 검증한 결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검사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종양 원성이라 그래서 외부의 물질을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또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나 안 생기나를 봤더니 이제 관찰을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도저를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해봤을 때도 독성이 관찰하지는 않은 걸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쓰던 화학약품보다는 굉장히 독성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독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의 항암 효능까지도 검증이 돼서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나서는 이제 임상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 몸에서도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 여러분들도 여기 대부분 학생들일 거고 또 학부형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학생들도
꿈과 희망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면 꿈과 희망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하나의 이제 어떤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학자로서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이 고용암, 이 딱딱한 고용암을 치료하는 케이스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얼음을 녹이듯이 이 암 덩어리를 녹이듯이 잘 녹일 수 있는 이러한 NK셀을 만드는 게 또 저에게도 하나의 꿈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건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길래 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사실은 제가 자주 쓰는 그런 그림인데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화가입니다. 르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화가라고 생각하면 여기 뭘 그릴까요? 아까 뭐 잠깐 나온 것 같긴 한데 이런 알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을 이걸 보면서 뭘 그릴까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저도 학생 그 아이들이 있는데 고등학생 2명에다가 중학생 1명 이렇게 있는데 공부하는 거 보면 힘들어하더라고요. 되게 힘들 것 같고 저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잘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의 또 뭐 성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뭘 해야 될까 좀 암담하고 그렇겠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상상대로 될 거라는 거는 분명히 좀 여러분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대로 그릴 수도 있고 또 뭐 이상한 것들을 많이 그릴 수도 있겠죠.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이게 원본 그림인데요.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여러 가지를 트라이하고 또 시도하고 있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특히 학생들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 다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연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어떤 진로나 또는 그런 쪽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동기가 되어서 좋은 과학자 또 관련된 데 좋게 쓰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